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신과 뇌인지과학과에 근무하는 권준수입니다. 슈퍼노마를 가진 사람들의 뇌가 어떨까? 이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이 아인슈타인, 이분은 이제 현대 컴퓨터의 시저라고 할 수 있는 앨런 튜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암호 체계인 이니그마를 해석을 해서 전쟁을 연합국의 승리로 바꾼 그런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죠. 이분은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존 내시입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았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사람의 다 바둑광이었습니다. 바둑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런 천재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이 알파고를 개발한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수에게 왜 그렇게 바둑을 뒀느냐고 물어보면 옳은 수라고 느꼈기 때문에 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체스가 논리적이라면 바둑은 좀 더 직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스는 한 5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는데 바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경우의 수가. 바둑의 경우의 수는 10에 845성 정도 된다고 하니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무궁무진한 바둑의 세계에서 다 기억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둑을 두다 보면 어느 경지에 오르다 보면 이거는 다 저절로 패턴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 되는 거죠. 이 직관적이라는 거는 바둑뿐만 아니고요.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되면 달인이 되면 직관력이 생기게 됩니다. 논리적인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직관적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둑 프로 기사들의 뇌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걸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역시 다릅니다. 일반인에 비해서는 방추형 부위라고 하는 퓨지폼 자이러스 부위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요.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서 전문가가 되면 이 부위가 커지게 되죠.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데도 이 부위가 활동을 합니다. 사람 얼굴들이 다 다르죠. 그걸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위가 발달을 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우뇌가 발달합니다. 우뇌는 공간, 지각력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바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기는 게임이죠. 그래서 공간 지각력에 굉장히 관련합니다. 그래서 우뇌가 발달이 되고요. 또 뇌 활성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비전문가보다는 바둑 전문가가 편도체도 활성이 높고 또 전두엽에도 활성이 높죠. 그래서 바둑 프로 기사들은 이 뇌의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고요. 또 직관력이 뛰어나고 공간 판단력이 뛰어나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과학자, 예술가들의 뇌는 어떨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융합형 인간으로서는 대표적인 인간이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든 분야에서 다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했죠. 예술 분야, 무슨 건축, 그림, 회화, 공학,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또 해부학적인 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런 분들의 뇌를 보면 전두엽과 척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은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데잖아요. 충동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본능적인 이런 것들이 뇌의 아주 깊은 데서 막 올라오는데 그런 게 상당히 창조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근데 그거를 전두엽에서 억제를 합니다. 억제를 하면서 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걸로 다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건 억누르고 이러니까 창의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이 조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욕망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충동적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걸 이제 예술 작품으로 성화시키는 거죠. 슈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슈만은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게 양극성장애죠. 우울증 시기를 보면 작곡한 숫자가 1년에 5편이 안 됩니다. 5편 내외이고요.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작품이 한 1년에 30개 이상 작품을 만듭니다. 결국은
자살 기도를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악보가 슈만이 정신병이 걸렸을 때 악보인데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인슈타인은 3살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실독증이, 난독증이 있었죠. 대학 시절은 굉장히 평범했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과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뇌를 조사를 했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뇌입니다. 봤더니만 일반인들의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뇌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정엽 쪽에 소위 실비안 열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깊숙이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홈이 얕고요. 거기에 이렇게 신경세포로 차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여기가 비어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뇌는 이 부위가 한 15% 정도 좌우에 더 증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경세포가 더 많다는 거죠. 신경세포가 많으니까 그만큼 뇌의 기능이 더 증가되겠죠. 또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제9구역이라고 하는 전두엽 부위인데 여기는 보통 사람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얕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신경세포의 밀도는 높다고 되어 있어.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걸 발견해. 아인슈타인의 뇌는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일반인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일반인의 이 뇌의 이 무게가 한 1.3kg에서 1.4kg 정도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뇌는 한 1.23kg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약간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은, 주름이 많이 지고요. 신경세포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훨씬 이제 기능이 뛰어나겠죠. 이런 걸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현대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아마도 과거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 기능에도 현대인과 과거 사람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